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커피 한 잔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스마트폰, 이 커피 원두, 이게 다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국가들은 대체 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지, 이 복잡하고 재밌는 글로벌 무역 퍼즐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잖아요. 저는 말은 잘하지만 요리는 0, 꽌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요리는 셰프급인데 컴퓨터는 켜고 끄는 것만 겨우 할 수도 있고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나라마다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각자 자기만의 특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못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한국은 최첨단 IT 기술로 끝내주는 스마트폰을 만들죠. 반면에 중국은 노동력이 풍부해서 질 좋은 참깨를 엄청나게 생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서로 바꾸는 겁니다. 한국은 스마트폰을 주고 참깨를 가져오고 중국은 참깨를 주고 스마트폰을 받는 거죠. 그럼 한국은 맛있는 참기름을 더 싸게 먹을 수 있고 중국은 최신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어때요? 둘 다 이득이죠? 바로 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윈윈. 이게 바로 국제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가만뒀을 리가 없죠. 이걸 아주 멋지게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우이 이론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론으로 글로벌 무역의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냥 제일 잘하는 놈이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가 있으면 걔가 무조건 개주 대표로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더 적은 노력으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 그냥 올인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잘하는 나라에서 사오면 되고요. 아주 명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에 모든 걸 다 잘하는 엄친아 같은 나라가 나타나면 어떡하죠? 농사도 잘 짓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혼자서 다 잘해요. 그럼 이 나라는 다른 나라랑 교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없죠. 무역은 여기서 끝!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의 글로벌 무역을 움직이는 진짜 핵심 엔진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뭘 더 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가치, 바로 그거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저랑 같이 보면 아주 쉬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B국은 X라는 물건을 9시간 만에, Y는 8시간 만에 만들죠. A국보다 둘 다 더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B국이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 즉 엄친아 국가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회비용을 따져보면요.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A국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X제 하나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리죠? 그 10시간 동안 Y제를 만들었으면 15시간이 걸리니까 Y제일 3분의 2 정도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즉, X제 하나의 기회비용은 Y제 3분의 2개인 셈이죠. 그럼 B국은 어떨까요? X제 하나 만드는 9시간 동안 Y제를 만들었다면 Y제는 8시간이면 만드니까 Y제를 한 개 만들고도 시간이 남네요. 즉, Y제 8분의 9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비교해 봅시다. X제를 만들기 위해 A국은 Y제 3분의 2개만 포기하면 되는데 B국은 Y제 8분의 9개, 즉 한 개가 넘게 포기해야 해요. 누가 더 손해를 덜 보나요? 맞습니다. 바로 A국이에요. 그래서 A국은 X제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B국은 자연스럽게 Y제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요. 결론은 B국이 모든 걸 더 잘 만들어도 A국은 X제만 만들고 B국은 Y제만 만들어서 서로 바꾸는 게 양쪽 모두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역의 마법입니다. 자, 이렇게 무역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정말 이상적인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현실 세계가 늘 이론처럼 아름답게만 흘러가지는 않죠. 문을 활짝 열자는 자유무역과 아니야, 우리 산업부터 지켜야 해 라는 보호무역이 정말 끊임없이 줄다리기로 해왔거든요. 그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글로벌 무역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거대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너도 나도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자기 나라 부만 챙기던 중상주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자유롭게 교역하자는 물결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자 다시 각 나라들이 나부터 살고 보자며 문을 쾅 닫아버리는 보호무역의 시대가 돌아왔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인류를 끔찍한 비극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나친 보호무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이 한 문장에 정말 뼈아픈 반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경제위기 극복하겠다고 서로 관세 장벽 높이고 싸우다 보니까 그게 결국 진짜 총칼이 돼서 돌아왔다는 끔찍한 깨달음이었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 세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제발 싸우지 말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자. 이 위대한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게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입니다. 드디어 글로벌 무역에도 룰이 생긴 거죠? 물론 게티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뭐랄까 법적 구속력이 좀 약해서 규칙을 어겨도 좋게 넘어갑시다 하는 분위기였달까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물건 거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서비스나 특허 같은 새로운 분야는 커버를 못했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규칙은 옛날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새로운 글로벌 심판이 등판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규칙과 권한을 가진 세계 무역기구, 바로 WTO가 탄생한 거죠. 본격적인 글로벌 무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게트와 WTO가 뭐가 다르냐고요? 아주 명확해요. 게트가 약간 임시 반상회 같은 거였다면 WTO는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된 거죠. 다루는 범위도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까지 확 넓어졌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변화는 분쟁 해결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판결이 나와도 한쪽이 나 인정 못해 하고 버티면 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WTO의 판정은 회원국이라면 따라야 하는 훨씬 강력한 법적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레드카드를 꺼낼 수 있는 심판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이 WTO라는 경기장은 어떤 규칙으로 돌아갈까요? 크게 4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장벽은 낮추고 자유무역. 둘째,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비차별. 셋째, 반칙은 절대 금지, 공정무역. 넷째, 모든 규칙은 투명하게, 투명성. 이 4가지예요. 특히 중요한 게 저 비차별 원칙인데요. 쉽게 말해서 편의 금지랑 역차별 금지입니다. 특정 국가한테만 특별 대우 해주지도 말고 수입품이라고 해서 우리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대하지도 말라는 거죠. 운동장에 있는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역이라는 거대한 운동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진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봐야겠죠? 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 바로 기업들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보고 있을까요? 이제 공정한 룰이 만들어졌고 국경의 장벽도 낮아졌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나의 시장이 된 거니까 엄청난 기회죠.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나의 경쟁자가 된 거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글로벌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필승 전략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STP입니다. 영어가 나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낚시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자, 낚시를 하러 갔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이 강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사는지부터 파악해야겠죠. 이게 바로 시장을 나누는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 다음엔 그 중에서 내가 잉어를 잡을 건지 붕어를 잡을 건지 목표를 정해야죠. 이게 바로 표적 시장 선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한 물고기가 가장 좋아할 만한 똑밥을 던져서 바로 이 맛이야! 하고 느끼게 만들어야죠. 이게 바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포지셔닝입니다. 자, STP로 타겟을 정했다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죠. 이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툴칫이 바로 포피입니다. 어떤 제품, 프로덕트를 얼마에 팔고, 프라이스, 어디서 유통시키고, 플레이스, 또 어떻게 광고할지, 프로모션, 바로 이 4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어떻게 잘 섞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라도 미슐랭 스타급 요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집밥이 되기도 하는 거죠.
특히 이 네 가지 중에 제품 전력은 기업들에게 정말 큰 고민거리예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애플처럼 우리 제품은 완벽하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판다는 표준화 전략. 또 다른 하나는 맥도날드처럼 나라마다 불고기 버거, 슈림프 버거 같은 특별 메뉴를 내놓는 현지화 전략. 이 둘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 기업의 글로벌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비교 우위라는 무역의 마법에서 출발해서 끔찍한 전쟁과 반성을 거쳐 GATT와 WTO라는 공정한 운동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 위에서 기업들이 STP와 포피라는 날카로운 전략을 무기 삼아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그 심장부까지 함께 들여다봤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다른 도전의 직면에 있거든요.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국경 없는 데이터 무역까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죠. 과연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온 무역의 규칙들은 유연하게 적응하며 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